없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야. 어떻게든 그 증여 대상 물건을 제일 세금 조금 내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최소화해서 가져오는 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그 하나하나 이제 그런 셰프들이 막 레이어 쌓는 것처럼 가족 간의 교환 좋은데 좋은 거 같아. 너가 말하는 거 이제 하면 좋은 거 같은데 문제는 또 그 부동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 그쵸. 부동산조차도 없을 수 있잖아. 가족과 매매할 때는 현금이 없어서 어떻게든 방법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정 없어서 교환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교환할 것도 없어. 이런 경우 꽤 많죠. 그럼 요즘에는 파생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교환할 부동산을 만들어줄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법인 컨설팅을 굉장히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저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김윤식 세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세금엔 윤식이 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컨설팅 전문 김윤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증여나 상속 이런 재산세 컨설팅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전문으로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는 간혹 이렇게 서로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네,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너의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엄청 핫하잖아. 아, 그렇죠. 좀 뭐 이번 정부 바뀌면서 뭐 규제도 되게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저번 주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 주당대 6억 한도 그냥 바로 박아버려가지고 문이 엄청 많이 올 것 같아. 가장 뜨거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서 부동산 파트를 한번 먼저 해보자. 아, 좋습니다. 너 증여 컨설팅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나도 사실은 문의도 종종 들어오거든. 네. 종종 들어오는데 최근에 뭐 부동산 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세율도 너무 높아지고 뭐 규제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쵸. 사실 마땅한 솔루션들이 많이 없을 때가 있거든. 네. 근데 너는 내가 알기로는 증여 컨설팅 사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너는 그걸 어떻게 조금 메이드하고 해결을 하고 있어?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 네, 그쵸 형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 뭐 5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박살 나가지고, 게다가 이제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이 거의 한 2배 이상 그냥 폭등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사실 이런 말 좀 예민하긴 하지만 엄청 올랐다가 또 이제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또 오르면서 이제 막 다시 막 대출 규제 엄청나게 할 정도로 지금 막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낀 상황에서 세율 구간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세율이 가장 높거든요. 사실 솔루션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증여나 상속을 진행하시게 되면 세금이 엄청 폭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제가 역으로 하나 질문 하나 드리면 25억짜리 그냥 일반 뭐 수도권의 아파트 있다고 치면 그냥 부모님이 평생 모은 한 채가 딱 그거야.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딱 그거라고 치고 이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잖아요. 증여하는 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증여세하고 취득세? 그쵸. 뭐 채무 없다 치면 8, 9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한번 옛날에 검토하다가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25억짜리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만 한 8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취득세가 4% 치면은 그것만 1억이야. 그러니까 도합하면 9억쯤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25억도 그런데 10억짜리 증여해도 한 3, 4억 나오고요. 증여세가 너무 높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8, 9억, 25억 받으면 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역발상을 좀 하는 면이 있는데. 역발상?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부모님의 집이나 부동산을 제일 세금을 조금 내고 가져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상속 증여를 양도라는 행위로 변환해가지고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양도를 한다? 예. 증여를 하지 않고 양도를 한다? 예. 이거 약간 조금 생소하긴 한데 증여를 하는데 양도를 한다? 무슨 쉽게 얘기하면 증여받지 말고 사오라는 거죠. 사온다. 가족 부모님 거를. 부모님 거를 받지 말고 사온다. 네. 근데 이게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드리긴 했는데 이건 모든 상황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이 그냥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시적 2주택처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전략이 아주 크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양도 차익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시세 자체가 그치? 높더라도 양도세는 결국 차익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전략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여나 상속 검토를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나서 그 세금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이런 양도 행위를 통해서 절세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일단은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보고 그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양도라는 어떤 하나의 카드를 좀 사용을 하는 거네. 그렇죠. 그게 약간 핵심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얘기를 하는 거네. 그쵸. 저가 매매. 그쵸. 그러니까 저가매 말고도 또 다른 플랜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거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냥 통상적으로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한다고 치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시세 25억 얘기했잖아요. 25억을 3억 정도 낮게끔 매매하게끔 하는 전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파생해 가지고 나가긴 하죠. 한 번 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가가 뭐 25억이라 뭐 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통해서 재산평가를 최대한 유연하게 하면 하방금령을 넣게 되면 이걸 적법 시가로 뭐 시세 시가 한 22억, 3억 정도까지 뽑아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녀 한 명이 그냥 단독으로 구입해 보면 3억 정도 낮추는 게 통상이지만 그냥 자녀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와 뭐 며느리, 자녀와 뭐 사위 뭐 이런 식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는 이걸 6억 원까지 낮출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저가 향수로 인해 이게 증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준자별로 적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호가 25억이라 하더라도 뭐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한 2억 정도 낮추고 여기 6억 정도까지 빼게 되면 거의 8억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한 뭐 17억, 뭐 18억 수준으로 이거를 가족이란 이유로 매매해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7억에 만약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담보대출이 있으면 더 낮아질 수 있겠네. 실제 그렇죠. 거래도. 만약에 거기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고 음. 있었거나 아니 주담대가 뭐 합해서 한 7, 8억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10억 정도에 준하게끔만 지급하고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양도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증여받으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잖아. 음. 근데 이건 양도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양도세가 나요. 근데 부모님은 또 돈을 받으시잖아요. 돈 받는 걸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양도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일단 적용이 되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만약에 10년 이상 거주하셨다고 한다면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니까 증여했을 때 세금 8억 나올 게 양도했을 때는 세금 1, 2억 정도 수준까지 확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전략 중 하나인 거죠. 그치? 우리가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는 받아간 사람이 내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양도세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양도한 사람, 부모님이 내는 거다 보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줄어들 그렇죠. 수밖에 그리고 거래대금으로 세금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이 사이클 안에서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뭐 8, 9억 나올 게 예를 들어서 뭐 1, 2억, 2, 3억 정도 수준만 나올 수만 있다면 세금은 거의 뭐 5, 6억, 6, 7억 정도는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절세 효과를 도모해 볼 수 있다.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게 기본이야? 고민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뭐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뭐 많은 세무사들이 요 정도 내용들은 그 인지하는 경우 많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나도 네. 뭐 상담도 해봤고. 근데 거기서 문제는 내가 싸게 사오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현금 조달력 문제가 있죠.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 네.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세금이 낮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거든. 근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좀 어떤 게 있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가 매매 상담 10분이 오신다고 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뭐 시세 10억짜리를 뭐 한 5, 6억 정도에 매매하고 뭐 갭이 얼마큼 껴있으면 실제 조달할 현금이 크진 않아. 그거는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데 뭐 시세가 20억 이상만 돼버리면 자녀분이 아무리 저가 매매를 가져오려 하더라도 순수하게 필요한 자력 현금이 5, 6억 이상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뭐 주담대를 이빠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치지만 이파이 실전적인 용어, 실무적인 용어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빠이 칠 수 있는데 지금 또 다 막혔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또 일부는 또 약간 이제 너무 디테일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은 좀 부채를 좀 일부러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3자에게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만들어준다든지 부모님이 대출을 좀 생성한 다음에 뭐 승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계속 거주할 집이라면
이제 매매와 동시에 이제 전세 임대차 계약을 부모님과 임차인을 만들어서 그 다시 보증금을 채무화를 시키는 이런 전략들도 첫 번째로 채무를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교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자녀분, 그러니까 이걸 사오려고 하는 자녀 세대가 부동산이 조그만한 거라 상관없어. 뭐 5, 6억짜리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뭐 빌라나 소형 오피스텔일 수도 있고요. 주택이 안 해도 돼. 막 지방에 있는 땅 같은 거라 하나라도 있으면 물물 교환을 춤으로써 물론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좀 낼 수는 있어도 적어도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담은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플랜들을 도모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약간 막 그 검토해야 될 게 많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설계하면서 최적의 절세 방향들을 제가 이제 찾아야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방법들은 여러 가지 통해서 만들어갈 수는 있다. 그게 이제 채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교환을 통해서 양도행위를 유지시킴으로써 세금을 절세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생시켜 나가면서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가족 간의 저가 매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최대한 싸게 사온다. 그 다음에 싸게 사오고 나서도 또 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나. 근데 그렇죠. 그것도 좀 힘들다. 그것도 좀 여력이 힘들다면 가족 간의 교환을 통해서 더 낮춘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전에 거의 사실상 가족 간 교환을 그런 식으로 제가 처음 거의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너였구나. 그래,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우리 이제 세무사들은 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그 소명이 정말 피곤할 것 같긴 하거든. 네. 가족 간의 교환 좋은데 좋은 것 같아. 너가 말하는 거 이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또 그 부동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부동산조차도 없을 수 있잖아. 가족과 매매할 때는 현금이 없어서 어떻게든 방법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정 없어서 교환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교환할 것도 없어. 이런 경우 꽤 많죠.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교환을 검토하고 막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는 파생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교환할 부동산을 만들어 줄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교환 컨설팅까지 진행한 사례도 있죠. 아,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는 거네. 아, 그렇죠. 싸게 사오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본질은 하나야. 어떻게든 그 증여 대상 물건을 가져와야 돼. 제일 세금 조금 내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최소화해서 가져오는 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짱구를 좀 굴리는 거죠.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레이어를 이제 그 윤남노 셰프처럼 이게 그 하나하나 이제 그런 셰프들이 막 레이어 쌓는 것처럼 레이어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골치가 많이 아프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있는 단계긴 하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 그냥 다 좋아. 리스크? 너 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잖아. 왜냐면 이제 세금이 낮게 나오니까 당연히 좋은 솔루션인 건 아는데 이게 가족 간의 특수 거래잖아. 네. 가족 간의 특수 거래는 곧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 너도 그렇죠. 많이 겪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리스크가 또 없다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넌 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업무의 집중은 이제 사후 관리에 맞춰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세무사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간 매매 같은 경우는 상증세법상 이제 그 증여 추정 규정 때문에 일단 가세관청에서는 이거 증여받은 걸로 간주하잖아요. 그렇지. 양도는 가족 간에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너가 이거를 자력으로 취득했다는 걸 증명해. 그런 양도를 그때 인정해줄게. 이 추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그 부분 특히 이제 이게 구매 자금을 어떻게 여력을 만들었는지랑 일단 매매 대금이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싸게 하니까. 그 요즘에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이 요즘에는 굉장히 빡세져가지고 마치 그게 영차 세무조사처럼 가족간 특수거래 하면은 그 시군구청에서 거의 6개월 내에는 그 거래 신고 소명이 거의 100% 다 날라오거든요. 아,
국세청이 아니라? 네, 시군구청에서 날라오죠. 아. 부동산 정보과에서 어. 왜 하나같이 날라와요. 날라와서 이 거래 당사자는 왜 가족 간인 것 같은데 왜 했으며 거래대금 산정 왜 했으며 이거 어떻게 취득했는지 거래대금 다 왔다 갔다 했는 맞는지 심지어 계약과 잔금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 2주 또는 한 달 전까지 그 모든 거래 내역까지 다 대라고 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소명을 되게 잘 해야죠. 일단은 구청에서 소명을 되게 잘하면 세무조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서 저희는 제가 직접 다 수행하거든요. 원래는 등기는 법무사님이 진행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등기할 때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하기 때문에 거래신고 담당자는 이제 법무사님이 진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전 소명 날라오면 다 제가 100% 다 핸들링해서 직접 소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 내용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저기 때문에 사후관리 주체는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해서 다행히도 제가 수행했던 업무 중에서는 적어도 구청 소명 단계에서 세무조사로 통보된 거는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없었죠.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국세청에 너무 포커스가 많다 보니까 네. 이 시군구청은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너는 그것부터 오히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선결 조건을 첫 단추를 잘못 잘 깨면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조사 단계에서 소명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시잖아요. 조사관을 잘못 만나면 이게 탈탈탈탈 되는 거야. 증여세도 시작해서 종소세 연결되고 그렇지. 만약에 자녀나 부모님 사업한다 아우. 이런 이제 골 빠지는 거거든요. 어.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아예 0단계를 집중을 해서 소명을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0단계에서 잘 넘어갔어. 네,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됐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움직이잖아. 그쵸. 또 도대체 또 PCI 시스템이 또 별도로 어. 있기 때문에 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죠. 거기에 대한 쟁점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이제 이 업무 한 5년 이상 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조사 사례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저는 심지어 교환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 관련해서 조세 불복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취득세. 취득세. 예. 근데 그 조세 심판원까지 가가지고 한 2년 전인 사례인데, 그거 제가 전액 인용 받고 할 정도로. 아 그래 너 기억난다. 세종 갔다 온 거. 아, 네, 맞아. 그때 가기 전에 형님께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어. 막 저 거의 1년 넘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진짜 막 지역적인 부분까지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연락 많이 오고 이제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 근데 또 사례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조사관들이 또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몇 개 없거든요. 그게 제일 궁금해. 조사관들이 뭔가 쟁점 삼는 거, 주요하게 보는 거. 결국 이제 거래대금의 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이걸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증여세 산정 근거에 대한 판단 근거,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자금 조달에 대한 자력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부분, 크게 세 가지 루트를 이제 많이 들여다 보니까 자력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부분들을 까지만 잘 입증을 하게 되면 조사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또 말은 쉽게 했는데 엄청 이게 사실 피곤하고 그렇죠. 어렵잖아. 실무 예역은 이제 엄청난 이게 있어서 사실 좀 실무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하나 단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5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과 노하우 쌓아가면서 이제 지금은 좀 익숙해지는 부분은 있죠.